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188강 엔드타임 포인트 11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하고 그리스가 이제 명목상으로는 이제 전 로마 제국의 이렇게 명목상 후계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후 로마 제국도 또한 이탈리아, 그리스가 빠질 수는 없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이제 마지막 때 영국과 프랑스와 스페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와 스페인은 이제 후 로마 제국의 실질적 리더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 로마 제국 역사 속에 있었던 전 로마 제국 속에서는 그때 이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스페인 등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한 긴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이제 후 로마 제국이 이제 나타날 때에 있어서 실질적인 리더국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국력도 이탈리아나 그리스에 비해서 이제 월등하고 지금 영국과 프랑스와 스페인이 이제 뭐 후 로마 제국에서 빠지게 된다면은 뭐 그 후 로마 제국의 그 어떤 힘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영국과 프랑스와 스페인이 예전에 그 로마 제국의 영토에 있었던 나라들로서 반드시 또 이렇게 그 후 로마 제국의 리더국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영국과 프랑스와 스페인은 네, 이제 그 번호를 들어가서 이제 영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의 그 영향력이 아니라 대륙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각 나라가 이제 그 대륙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19세기 때 가장 좀 찬란했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그 나라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영연방 그 영국 나라 하나로서는 그렇게 뭐 대단하다 뭐 강대국이긴 하지만 대단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연영방이라 그래가지고 52개국 호주, 캐나다, 인도, 싱가포르 이렇게 등등등 해가지고 이러한 나라들이 영국의 그 영양 그 여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또 뭉쳐져 있다. 영연방이라고 해가지고 그렇다.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는 이제 대륙에 대한 영향력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그 프랑스가 단순히 그 나라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스페인도 그 역사적인 그러니까 각 나라 하나하나가 세계적으로 진짜 쉽게 말해서 날렸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날렸던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영향력을 스페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세 나라는 대중동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과거에 팔레스타인 지역,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지역, 이집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었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 입김을 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레반트 지역이라든가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레반트 지역에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대 시대뿐만 아니라 또 그 13세기 때 그때 경에 11세기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 십자군 전쟁 그 시절부터의 영향력을 이렇게 프랑스가 또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이스라엘 관계에 있어서는 이들 나라들이 과거에는 이제 기독교 지역이었다. 기독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점점 세속주의화 됐고 또 인본주의의 중심이 이렇게 유럽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 강세 지역으로 변모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좌파 세력이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이제 유럽 연합은 반이스라엘 정책을 이렇게 갖게 되고 또 요즘 들어서 반유대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시 그렇죠. 기독교 시절에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대체 신학이라는 것으로 해서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자기 나라를 빼앗겨 가지고 많이 머물렀던 곳이 또 유럽 지역이에요. 유럽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국은 지금의 이제 영국 국력은 이제 대략 인구가 6,780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21위 정도. 그러니까 국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이제 따져봐야 될 것이 이제 인구입니다. 인구. 무엇보다도 인구력. 그리고 이건 여기에 또 구매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산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서 이때 군사력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GDP는 2조 9,790억으로 한 9위 정도를 차지한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44,000달러 정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의 군사력은 한 8위 정도를 하는 나라가 영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세기에 비하면 많이 이렇게 세계 순위로 볼 때는 많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영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기원 후 이제 43년부터 로마인들이 이제 브리튼 섬을 이렇게 침공하였고 이제 그 뒤 이제 요 스코틀랜드 지역은 이제 로마가 아니었지만 요 아래 지역 브리튼 요 섬을 중심으로 해서 400여 년 동안 이제 남부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로마가 이제 서서히 멸망할 무렵에 게르만 민족이 또 이동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온 민족은 게르만족 중에서 앵글로 색슨족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노르만 그다음에 이제 9세기 10세기경에 노르만 왕조가 또 설립하기 이렇게 노르만족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다. 요 노르만족이라는 거는 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바이킹족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노르만족들. 그렇죠. 노르만족이 9세기 10세기경에 좀 내려와 가지고 여기 영국하고 프랑스 이 지역을 이제 노르만 이제 어떤 왕조를 세우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은 이제 십자군 전쟁에 그 뭐 참여는 했지만은 뭐 이렇게 주력은 이제 프랑스였죠. 프랑스가 주력이었고 그렇지만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레반트 지역에 영국이 이렇게 거기에 이제 진출하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처음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영국사에 있어서 주목해 볼 거는 19세기에 있어서 산업혁명 얘기는 하지 않았네요. 18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으로 세계의 어떤 그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그러한 나라가 또한 영국이었다. 그리고 19세기에 있어서는 러시아와 더불어 남북 대결의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략히 얘기해가지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저기 19세기만 해도 여기 러시아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여기 영국이 여기에 붙어 있었지만은 결국 이쪽에 아래쪽을 이렇게 인도를 비롯해 가지고 여기 중동 지역 해 가지고 쭉 이렇게 방어선을 이렇게 일본까지 20세기 초반 일본까지 방어선을 구축해서 결국 19세기는 이 러시아의 북극 북극과 요 남쪽에 이제 영국의 어떤 대결이었다.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이렇게 막으면서 세계의 이제 가장 큰 이렇게 영토를 이렇게 구축했던 것이 또한 영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용어로도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 영토, 세계 5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때 기독교 선교를 주도한 나라가 영국이었다. 그때는 이제 미국이 아직 영국 저기였죠. 이렇게 나서기 전에 이렇게 영국이 세계를 알렸죠. 그렇지만 1,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국력이 쇠퇴해졌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완전히 헤게모니가 이제 소련과 이제 미국으로
미국으로 이제 완전히 이동했다. 그래서 영국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20세기부터는 그렇게 이름을 떨치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EU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재개를 하려고 했으나 최근 EU를 탈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그 EU에 이제 같이 하는 노력으로서 이제 유럽 그 터널이라고 해서 영국 해협, 그러니까 대륙과 있는 영국 그 해저 터널도 1999년 5월에 개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 영국의 이제 권력 구조를 보면은 정식 국가명은 그레이트 브리튼 앤 북 아일랜드 이제 연합 왕국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입헌 군주국이다. 그래서 이제 국왕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의원 내각제고 현 총리는 보리스 존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년 7월부터 이제 취임을 했고 최근 그 얼핏 이제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 20세 그 연하 더 되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또 결혼인가 뭔가 그런 얼핏 본 것 같은 그런 기사가 떠오르네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상황은 영국의 상황은 16년에 이제 그 EU 탈퇴를 이렇게 하는 국민 이제 투표를 실시해서 이제 51% 정도로 이제 영국 국민들은 유럽 탈퇴를 이렇게 결정했고 최근에 이제 그 유럽을 연합을 탈퇴를 했다. 그걸 이제 브렉시트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최근에 작년에 홍콩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중공에 이제 홍콩 사태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정도로 영국은 많이 이제 노쇠해진 나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대외 채무에 있어서도 2020년 현재에 이제 9.6조 달러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어서 그 두 번째로 이제 대외 채무, 악성 채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GDP와 비교했을 때 한 400% 정도 되는 높은 비율로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이제 지금의 프랑스 국력은 이제 인구는 6,700만 정도, GDP는 7조 달러 1919년 한 6위를 한다 세계에. 그리고 1인당 국민 소득은 4만 달러를 이렇게 그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이루었었는데 19년도에 이루었었는데 2020년 현재에 있어서는 3만 8천으로 약간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코로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계 7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프랑스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기원전 51년경에 그 카사르가 이제 그 로마 제국을 그 저기 로마 제국의 그 카이사르 있잖아요. 카이사르가 이제 정복을 했다. 이때 이제 그 골족이라고 하는데 이제 골족은 이제 그 켈트족의 한 일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복을 당하고 또 이제 그 게르만 족이 이동을 했다. 그래서 게르만족 중에서도 이제 프랑크족이 이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성립하게 되었고, 이제 칼로링거 왕조 때 이제 후계자들이 이제 내분으로 인해서 베르동 조약을 이렇게 그 9세기에 843년 9세기에 체결을 해가지고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나뉘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의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지금의 독일을 이렇게 이루게 되었다라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살펴보았지만은 노르만족이 9세기 10세기경에 침입했었고 또 이제 그 카로링거 왕조는 이제 987년까지 카톨릭을 그 프랑스를 통치를 했다. 이 카로링거 왕조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저기 이제 그 카를로스 그 대제 그래서 그 레오 3세가 이렇게 서로마 제국 황제 대관을 주었다고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카페 왕조, 발로아 왕조, 부르봉 왕조가 각각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르봉 왕조는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주제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절대 왕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시기는 루이 14세에서 루이 16세까지다. 요 루이 16세 때 이제 프랑스 봉기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기죠 이제 인본주의가 이제 판을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정이라는 거는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체제다. 이제 군주제, 그러니까 절대 왕정이나 제정이나 또 입헌군주제나 다 군주제인데 그 권력의 양상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제정 시대는 1804년부터 1815년까지 이때가 이제 나폴레옹 황제 시절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852년부터 1870년까지 이건 나폴레옹 3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헌군주제도 1815년부터 1848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공화정이 1792년부터 이렇게 있어서 지금은 제5공화국으로 1958년 10월부터 이렇게 불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1789년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생긴다, 봉기가 있은 다음에 1792년에 이제 공화정이 들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네요. 프랑스 국민봉기가 1789년에 있었다. 그래서 7월 14일 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이제 이 날을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1793년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처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세속사에서는 뭐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지만 대혁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프랑스 봉기죠. 반란 어떤 그렇죠. 그래서 이때에 굉장히 이렇게 종교인들 물론 막 이렇게 적폐라고 막 몰아세웠지만 4만 명 이상을 이렇게 막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두대에서 죽이고 했다. 그러니까 광기가 이렇게 펼쳐졌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어수선한 이러한 국내 정치를 이렇게 바로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이제 유럽을 점령하고 이집트까지 점령을 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외교 무대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렇게 프랑스 파리가. 그래서 20세기 후반에는 EU 연합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프랑스 권력 구조는 단일 국회에다 이원 집정부제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렇게 마크롱이 대통령이고 총리는 장 카스테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상황은 중동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일 반대적 입장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거는 인본주의적 어떤 좌파 중심적인 그러한 것에 기인하고 반유대주의 핵심 국가로 이렇게 요즘 더욱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스라엘이 핵개발에 있어서 이제 프랑스의 지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핵을 보유하게 된 거는 프랑스가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50년, 60년대를 쭉 해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핵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또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높은 실업률, 난민, 이민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 전체가 지금 한 근 10%의 정도의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난민이라든가 불법 이민자까지 이렇게 다 치면은 10%보다도 더 훨씬 높은 퍼센트지로 지금 이슬람이 장악을 그렇게 인구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스페인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은 이제 대략 4,600만 정도, 그 다음에 1조 4천 억 이제 달러 그래가지고 GDP가 그래도 한 14위 정도 한다 세계에서. 그리고 1인당 34,000 그런 정도 달러를 가지고 이렇게 그런 정도 이렇게 소득을 보이고 있고 세계 19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페인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기원전 1000년경에도
이제 페니키아 진출이 있었고 도시국가 건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중해 여기 지중해 끝에 있잖아요. 여기 스페인 끝에 있었는데 여기 이제 페니키아인들이 다 이렇게 갈아타고 이렇게 여기 그 스페인 끝까지도 다 이렇게 그 무역 활동을 하고 도시국가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그리스인들도 이제 진출을 했었고 페니키아인들도 진출을 했었죠. 그래서 기원전 200년경에 벌써 이제 로마가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히스파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정복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하는 게 정복이 뭐든 다 이렇게 면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지배를 공격해 다 그걸 다 이렇게 저기 뭐라 그럴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도시 국가별 옛날에는 이렇게 도시 국가별로 이렇게 성립이 됐을 때 여기를 이렇게 간헐적으로 정복을 딱딱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보면은 바울의 이제 서신도를 보면은 내가 서머나까지 서머너가 아니라 서바나까지 이렇게 전도를 거기를 가야 하는데라고 하는 이러한 구절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게르만족에 이렇게 이동을 했다. 여기가 이제 반달족 같은 게르만족 중에서 이제 반달족이라든가 이런 그 족속들이 이렇게 그 이슬람 저기 스페인 지역에 이렇게 진출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이슬람이 또 이렇게 진출을 했다. 이제 8세기 초에 운미야드 왕조의 그 이제 아랍인들과 이제 베르베르인들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요거 지브롤터 해협을 여기를 이제 그 지브롤터 해협이라 그래요. 아프리카하고 스페인 사이에 지금 이제 영국이 관할하고 있죠. 18세기부터. 그런데 여기를 이제 넘어서 여기에 이제 15세기 중엽 15세기 말년까지 여기에서 이제 그 아랍인들이 있었죠. 그렇죠. 한 800년 정도 동안에 그 스페인이 남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아랍 무어인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 아랍인들이 이렇게 이슬람이 진출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리적 배경으로 스페인은 지중해와 대서양을 같이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여기 대서양, 여기 지중해. 그렇죠. 그래서 지리상의 발견을 주도하게 된다. 그 결국에는 이 지중해 문명권이 이제 대서양 문명권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이제 여기 포르투갈하고 이제 스페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필연적으로 지리상에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면서 대항해 시대를 또한 이렇게 열었고 대항해 시대의 주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되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강력한 먼저 이제 진출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이익과 그다음에 그 영토에 이제 그 하고 그다음에 종교적 카톨릭에 대한 이러한 열정으로 정복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다 이제 중남미를 중심으로 카톨릭 문화권을 스페인 문화권을 형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뒤로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그 현대에서는 이제 프랑크 독재 정권이 이제 1975년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낙후돼 있었는데 유럽 가운데서도 이제 그 뒤로는 좀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이루었다. 그리고 1986년에 유럽 연합에 가입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다시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현 스페인의 권력 구조를 보면은 정식 국명은 에스파냐 왕국입니다. 왕국. 우리가 의외로 왕국들이 좀 많아요. 알겠죠? 그 보면은 이제 영국도 이제 정식으로는 입헌 군주제잖아요. 다 왕국이고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지금 이제 국왕으로 있고 스페인 총리가 페드로 산체스가 18년부터 그 2018년 6월부터 집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원제 국회다 스페인은. 그리고 자치권이 많이 주어진다. 근데 그 자치권이 많이 주어진다고 표현했지만 굉장히 아까 역사적으로 이질적인
이질적인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반목이라든가 이것도 좀 심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치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상황을 보면은 이제 2008년, 9년에 어떤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에 이제 세계 경제 침체 여기에 같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지중해 경제권이 다시 형성이 된다면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 로마 제국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려면은 이 유럽이 이제 북부 유럽과 남부 유럽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어떠한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이 아직 어떠한 것인지는 명확히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만간에 이러한 이 북부와 이 남부 유럽이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물론 지금 EU는 점점 브렉시트 영국이 탈퇴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약해지고 있는데, 이제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남부와 북부로 나눠지기 될지는 조금 이렇게 또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또 이유가 이게 나눠지지 않더라도 이 남부 중심에 이게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나눠지지 않더라도 요 지중해 경제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또 깃발을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살펴본 거는 실질적인 주도국이 이제 영국, 프랑스, 스페인이 될 것이고, 강대국의 이렇게 열불 참여 가운데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시 못할 그러한 이 10개국 연합의 군사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까도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이제 10개국 연합의 어떤 참여는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아까 위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이 나라 하나하나의 나라가 그 나라로서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각 대륙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프리카 대륙, 여기 중남미 대륙, 그렇죠. 영국은 또 세계적인, 또 영국의 어떤 영향력은 또 미국까지도 이렇게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캐나다는 물론. 그래서 범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 나라의 10개국 연합의 참가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국, 프랑스, 스페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상황이 급격히 변모를 하고 있다. 어떠한 식으로 변모하고 있느냐? 세속주의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영국을 지금 기독교 나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인본주의의 핵심인 나라고, 스페인도 이제 카톨릭을 이제 제일 앞장서서 전파했던 나라로서 세계 통합 종교 통합에 적극적으로 또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친세속주의, 친이슬람, 반이스라엘의 입장을 점점 이렇게 노골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친사회주의 경향은 이제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게 됨으로써 이제 중산층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제 친사회주의 경향을 점점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마지막 때 10개국 연합이 나오는 환경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10개국 연합이 지금 당장은 어떠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를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그 상황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쉽게 환경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